인도네시아하고 섬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보르네오 그 깔리만탄 섬이 있고요. 그 주변이 공교롭게도 이슬람이 굉장히 득세합니다. 그 위에서 쭉 올라가면 이제 필리핀이 나옵니다. 필리핀에서도 그 밑에 지역이 반군 지역에 있는, 거기도 역시 그 반군, 이슬람 반군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 나라, 주변이 다 이제 뭐 해적, 이슬람 반군들이, 필리핀 같은 나라도 원래 국교는 캐톨릭인데 밑에 그 남부 지방은 이슬람 반군 세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점점 이 아세안도 이슬람이 득세하고 있고 굉장히 강한 원리주의자들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제 기억으로 2016년도에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원래 인도네시아에는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인도네시아에 거주를 하고 있을 텐데, 바스키 치아 프로나마라,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흔히 아혹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카르타 주지사였는데, 자카르타 주지사라는 건 우리로 말하면 서울시장 같은 아주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거의 차기 대통령이 유력한 인물이 자카르타 주지사입니다. 지금 현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 대통령,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냥 조코이라고 합니다. 이 조코이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는 자카르타 주지사였고, 그가 자카르타 주지사 시절에 부지사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혹, 바스키 치아야 프로나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그러니까 화교계 인도네시아인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티홍화, 흔히 그 나라 사람들은 티홍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티홍화고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지역에 불을 거머쥐고 있는 화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공교롭게도 이슬람이 아닙니다. 개신교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신교주의자이어서 굉장히 인도네시아에서 좀 강한 강성 이슬람주의자들에게 좀 반발을 많이 샀는데, 2016년도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란에 기독교주의자나 유대교주의자를 지도자로 삼지 말아라, 이런 구절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코란에 나와 있다 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로 발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게 반발을 사서 그 당시에 엄청난 군중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자카르타에 있었는데 엄청난 이 아혹 퇴진 운동이 벌어졌고, 물러나라, 신성 모독죄다, 그런데 그 당시엔 현직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홉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건, 젊고 일단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똑똑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일도 잘했고요. 그래서 조코이 대통령의 오른팔이기도 하지만, 조코이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에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불렸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불만이었던 것은 종교가 기독교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우리로 치면은 이제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고,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선에 실패를 했고, 그러고 몇 달 있다가 이 사람이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신성 모독죄로 2년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됩니다. 단순히 그 말 하나 했다는 이유만으로. 2017년 요게 4월의 일인데요. 그리고 2년 후인 2019년, 조금 빨리 나온 것 같아요. 2월 정도에 출소를 해서 현재는 특별한 활동 없이 방송 활동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코이 대통령 재선에 성공했다면 조코이 대통령 후임으로 유력한 차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었을 겁니다. 근데 구속이 되고 또 수감 이후에 출소한 다음에는 지금 정치적 재기를 도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거만 봐도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점점
뭐라 합니까? 사회가 굉장히 경도되고 보수화되고 있다는 게 좀 우려스러워져요. 2017년 11월에는 그 땅그랑이라고 여기 그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 자카르타에서 약간 좀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 여기 뭐 우리로 좀 수도권이죠. 거기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서는 뭐 혼전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 그 사람들을 뭐 주변 이슬람인들이 뭐 끌고 다니면서 폭행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뭐 여기서는 성소수자들도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트랜스젠더인 경우는 경찰이 체포한 다음에 강제로 머리를 깎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고, 2018년 그 당시에 저도 우연찮게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는데 자카르타 시내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 정부하고 의회가 이런 이제 협상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혼 남녀가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합의한 겁니다. 당연히 인도네시아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화가 치밀어서 거리로 뛰쳐나와서 막 불을 지르고 막 이런 그런 과격한 시위를 벌였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자카르타를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되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온순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엄청 화가 났던 거죠. 이럴 정도로 인도네시아 사회가 점점 보수화되고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점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어요. 2016년도 그 어간으로 기억이 나는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술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제정을 한 겁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 이렇게 자카르타나 큰 대도시에 가면 일반 소매점 가면 술이 없습니다. 뭐 맥주 같은 것도 이제 너알콜 맥주만이 있고, 일반 맥주는 이제 술집이나 허가받은 술집이나 리크루샵에만 가야지, 주류 판매점에만 가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주류 판매점을 포함한 뭐 전국에 있는 모든 뭐 상품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걸 금지하자라고 이제 법안을 만들자는 거예요. 가장 격하게 반대한 데는 우리가 휴양지로 많이 가는 발리죠. 발리는 외국인들이 가서 뭐 서핑도 하면서 맥주도 한잔하고 관광지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오지 않겠죠. 그러면은 관광 산업이 타격을 입은 거고 인도네시아의 관광 수지도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1월에는 수마트라 섬, 여기도 굉장히 이슬람이 좀 세력이 강한 데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마트라 섬 끝으로 올라가면은 그 끝이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이제 맞닿아 있고요. 이슬람이 인도네시아로 들어온 것도 이 인도에서 이렇게 들어온 이 상인에 의해서 전파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 지역, 수마트라 섬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아마 전파가 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서부 수마트라의 빠당이라는 이 학교에서 이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이 아닌 사람 여학생에게도 히잡을 써라,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 기독교 학부모가 우리 딸은 이슬람이 아니다. 근데 왜 히잡을 써야 돼? 히잡이 뭐냐면 이렇게 몸을, 요부 얼굴만 이렇게 가리는 보자기 같은 걸로 감싸서 가리는 거거든요. 본인의 머리카락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래서 저도 정확히 몇 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5, 6세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어린 여학생들은 이렇게 얼굴을 가립니다. 이걸 히잡이라고 하는데, 그걸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걸 벗기거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이 미장을 할 때도 여성들만 가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헤어살롱이. 거기 가면은 뭐 그렇게 인가받은 사람만 이 히잡을 벗고 이 머리를 자른 다음에 다시 히잡을 씌워줍니다. 히잡은 자기 부모, 또 결혼한 다음에 남편,
뭐 그 사람들만 보여주는 거지 그 외에 어느에게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거를 벗기면 바로 이게 머리카락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뭐 저도 이렇게 얘기만 들었는데 이렇게 모자가 조그만 게 있답니다 안에. 그리고 이제 속옷 같은 개념인 거죠. 머리카락에 감싸고 그 위에 보자기로 감싸는데 이거를 이제 강요를 한 거예요. 다행히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아까 그 판짜실라를 원칙으로 하면서 그걸 강요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학교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여서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이 동남아 국가들의 무슬림 세력들이 점점 더 강성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대략 1980년도부터 이때부터 이제 국력이 상승하기 시작하기 했고 흔히 이제 얼마 전까지도 총리를 역임했던 마하티르 총리 또 본인이 이슬람 종교가 이슬람이라고 하고 강한 이슬람 어떤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부터 이슬람화 정책이 말레이시아도 수립이 되면서 뭐 자연스럽게 이슬람 그 원리를 주장하는 정당들이 득세를 하게 됐고 할랄, 인도네시아도 있습니다. 똑같이 무슬림의 이슬람의 교리에 따라 도축된 그 고기만 먹는 할랄, 그런 도축된 고기만 유통하게 되는 할랄 인증제 및 또 이슬람 금융, 세계 최대 이슬람 금융이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시작이 됐고 점점 커지고 있죠. 이슬람 금융은 그 말레이시아에서 생긴 이슬람 금융은 그겁니다. 이슬람은 코란의 원리에 따라 돈놀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하고 약간 다른데 유대인들은 어떤 그런 그 재테크, 돈을 벌고 뭐 그런 걸 어떻게 보면은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상인들 뭐 또 전 세계에 부를 쥐고 있는 게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슬람은 그 고리대금업, 이자놀이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 이자가 아닌 뭐 거기에 지분으로 들어가서 뭐 돈을 받는 뭐 이런 변형된 그 금융 투자 기법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이슬람 금융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다른 걸로 이익을 얻는 이런 게 이제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시장이 뭐 싱가포르 또 인도네시아 뭐 이런 그 지역 주변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도 아마 이슬람 세력의 그런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부통령, 이 양반이 이제 마루프 아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이, 재선에 이제 성공했는데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뭐,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젊고, 뭐, 개혁적인 성향의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가 이 이슬람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본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마루프 아민을 부통령으로 지명했는데요. 이 사람은 부통령 되기 전에는 이슬람 단체 회장, 또 이슬람 협의회 회장, 무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이슬람 협의회 회장, 이렇게 협의회가 무이인데 MUI, 여기 회장도 역임했고, 그러니까 전통 이슬람 어떻게 보면 큰 어른이죠. 그 사람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해서 부통령으로 활동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뭐 경제 시스템도 점점 이렇게 이슬람 국가들이 이슬람이 점점 이렇게 득세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이슬람이 이제 더 세력이 강해질 겁니다. 뭐 이거를 뭐 부정적으로 볼 건 없어요. 뭐 자연스러운 저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인도네시아나 뭐 말레이시아 또 브루나이 또 이런 지역에서 앞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이슬람 팽창하는 이슬람 세력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이들을 상대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트 없는 인도네시아가 확산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 소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이슬람에 대해서 할 얘기는 되게 많습니다. 아세안을 바라보는 또 이제 적도 이남, 적도를 주변으로 한 적도 이남 지역의 아세안을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회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 방송 마음에 드시면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